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때까지, 유럽이 이번 겨울이 가장 위기라고 하니까 이 위기가 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유틸리티 쪽으로, 중국 내 가전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반도체가 좋아진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면은 올라갈 것이다. 지금 뭔가 수익을 바라든지 지금 뭔가 우리가 이슈를 갖고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그런 종목에서 저는 계속 조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은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가 코어 CPI, 거기에 핵심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8월 달에 CPI에서 가장 많이 오른 친구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서비스 관련된 친구고요. 네. 식음료 관련된 친구입니다. 뭐 주택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주택 착공 건수나 주택 승인 건수 이런 거 보시면은 박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출을 연장을 안 하고 다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주택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은 전부 다 2008년 거의 수준이에요. 2008년이 주택 버블로, 모기지 버블로 박살이 났던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주택 시장의 어떤 그 지표만 놓고 보면은 야, 가격만 빠지면은 오히려 이거 주택 시장 침체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야, 이거 주택 시장 때문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좀 심각한 위기다. 혹은 심각하게 너무 빨리 꺾이고 있다. 그래서 급락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시장 꺾였죠. 주택시장 렌트비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주택시장 꺾이면 렌트비도 꺾여요. 네. 이게 조금 늦게 반영되니까 그렇지 3개월 6개월 내년 초 되면은 이제 거의 주택시장 꺾이는 것도 확실해지고, 원자재도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1년 전 대비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전월 대비로는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전히 올라가는 게 하나 있죠.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자극할 수 있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의 끝판왕, 이 누구냐 그러면은 임금 상승입니다. 아, 인건비. 네. 근데 문제는 서비스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기본 서비스직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 때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서비스직들의 기본 임금이 따져 보시면은 월 50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와. 환율이 올라와서도 그런데 월 500만 원 나와요. 어. 가장 베이스 서비스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웨이트리스라고, 웨이터라고 부르는 이런 팁을 받는 팁 문화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은 기본급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고는 또 많이 오른 것이 식음료 쪽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음료, 푸드 서비스 이쪽에는 이제 푸드 가공부터 서비스를 하는 곳까지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에요. 이 동네가 인플레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이 동네 CPI가 계속 전월 대비로, 전년 대비로 높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네. 인건비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베이스고, 거기에서 기업들이 돈 더 줄게 와 하고 땡기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직장을 다니던 분들도 저기가 더 돈 많이 준다는데요 하고 옮겨가고,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직의 인건비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건가 보네요. 계속 그 올라가는 속도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그죠. 이렇게 지금은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뭐 정규직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뭐 파트타임 정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워낙 어떻게 보면 지금 구직 하는 사람보다 구인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직업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게 안 떨어지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정부, 여의도에서 법을 만들죠. 근데 미국은 주마다, 주정부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개 주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몇몇 개 주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혹은 전년도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연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게 그 시간당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 아주 그냥 알바했을 때 가장 최저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최저 시급 기준이 전년 받았던 뭐 평균 혹은 전년도에 올랐던 뭐 물가 이런 걸로 잡는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들은 최저 시급이 이렇게 뛸 거예요. 내년도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치냐, 이거 부분은 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지금 연준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내년까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아까 부의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월급이 늘어나도 부의 효과예요. 그럼 인플레 못 잡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연준은 계속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 미국 내에서 소비, 이거는 계속 잘 돌아가고요. 심지어는 미국은 가스도 나고, 거기다가 밀도 나고, 거기다가 고기도 나고, 미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있어요. 자체 생산이 돼. 반도체를 못 만들 뿐이지 걔네들은 다 만들 수 있어요. 2차 전지를 못 만들 뿐이지 걔네들은 모두 자체 소비, 자체 생산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와. 어. 아이 그럼 전기차 좀 늦게 사고 어. 먹고 쓰는 돈이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국내 여행에도 얼마나 땅덩이가 넓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안 망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세게 올리면은 유럽이 나가고 아시아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고민할 게 정말 많죠. 미국 인건비는 안 잡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미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미국 내 실적이 잘 나올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그렇다고 낮춘다 그러면은 또 인플레가 올라오고 너무 올린다 그러면은 미국은 괜찮은데 유럽이 나가리 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4.6을 찍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연준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인건비가 꺾여야 됩니다. 인건비가 꺾이면 연준도 조금 안심하고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실업지표도 발표가 났는데 지금 최근에 8월 이후에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더 좋아져요. 와, 더 좋아져요. 네. 그 점도표라고 하나요? 그것도 거기도 실업률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업률도 나오고 목표 실업률이라 예상 실업률도 나오고 그리고 PC나 CP가 어떤 식으로 흐를 거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실업률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이 발생을 할 수준까지 우리는 금리를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파괴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유럽은? 이라고 이제 되물어보는 거죠. 유럽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준도 지금 골치가 정말 아플 거고. 와. 그래서 저는 경기 방어주를 겁나게 담았죠. 경기 방어주? 네. 어. 저는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작년도에 제가 은행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통신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애플 정도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국내에서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계속 포트를 짜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국내 기준에서는 제가 한전 관련된 기업들, 한전 KPS라는 유지보수 기업. 고배당이고 실적이 잘 나오고 유지보수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안정적인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관련된 친구들, 통신 관련된 친구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태조 이방은 물어보시면은 저 조선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업황이 돌아서니까 2차 전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원은 뭐 이런 느낌. 테마주를 지금 건들면은 잘 먹으면 따버린데 못 먹으면 반토막이다. 원래도 그런데 지금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반도체가 진짜 이제 내년에 그쵸. 내년이 제가 뭐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내년 되어 돌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반도체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때까지 유럽이 이번 겨울이 가장 위기라고 하니까 이 위기가 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유틸리티 쪽으로 좀 많이 고려하고 있고 미국도 경기 방어주 뭐 코카콜라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 목표 약간 앞으로 가이던스 조정이 발생한 친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투자는. 그럼 경기 방어주에 지금 좀 투자를 했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안 빠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미 충분히 할인되어 있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간다, 환율이 돌아온다, 이러면은 대형 경기 방어주들은 국내 것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 통신 이런 애들은 환율이 돌아오면 돌릴 겁니다. 그리고는 물려 있어도 고배당이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종목들을 저는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해서 LG생활건강은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걔는 고퍼주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코카콜라, 미국의 존슨앤존슨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배당이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PER은 높지만 얘들은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걸맞는 자사주 소각가, 그것에 걸맞는 배당을 지급하니까 내가 이 기업을 들고 있고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은행 이자 같은 소득이 있으니 수익이 있으니까 그게 경기 방어주지. 제가 LG생건을 좀 뭐 제 유튜브에서도 나쁘게 배당도 잘 안 주잖아요. 네, 나쁘게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얘는 비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스토리가 무너졌어요. 성장주로서 스토리는 매년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해서 10년 동안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과 M&A를 잘해요. 중국 매출이 좋아요. 매출이 항상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이런 숫자가 늘어난다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 소비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당주로서는 얘가 경기 방어로는 보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PER이 코카콜라랑 같이 30배였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PER 30배에서도 배당을 3%를 주고요. 2.5%를 주고요. 이제 LG생건은 배당이 1%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유지가 돼도 LG생건은 스토리가 좀 부러지니까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그런 걸 만족하는 경기 방어주는 통신 그리고 은행
정도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는 지금 바닥을 찍고 돌리면은 괜찮아 보이는 건 증권주긴 한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 바닥을 찍으면은 증권주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걔네들이 배당률이 최소 6%에서 최대한 9%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한다.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저는 투자하고 있다. 돌리면은 반도체로 넘어가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성장주들이 네. 나스닥 이런 주식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는 시기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얘기해 주다 보시니까 되게 불명확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면은 많이 기다릴 것 같은 네. 언젠간 오르겠죠. 근데 뭔가 2, 3년 더 그 이상도 막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네. 테이버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앞단에서 한번 경기 방어로 해서 약간의 뭐 수익 아닌 뭐 수익을 거두고 나서 네. 나중에 돌릴 때 이 기술주로 그때 오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타이밍을 이렇게 두 타이밍을 노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죠.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빠질 거냐? 삼성전자 안 빠져요. 하이닉스가 더 빠질 거냐? 하이닉스 안 빠집니다. 지금 밀리는 건 외환, 환율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언제 올라갈 건데라고 하면은 모르겠다. 많은 지표를 이야기할 수 있죠.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뭐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이크를 내게 되면, 아니면은 환율이 좀 좋아지면, 유로화가 돌리면,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뭐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 아니면은 또 좀 전문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가전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돌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면은 올라갈 것이다. 또 삼성전자 특별배당이랑 환율도 안정화되면은 내년 연말에 좋아질 것이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안 빠질 뿐 못 오른다는 거거든요. 언제 오를지 몰라. 6개월 정도, 길면 1년 뒤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 연말 고점이라고 여기서 1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내년 연말에 고점 가겠죠. 환율도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갔으니까 더 빠졌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연말에는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 뭘 보유하고 있을 거냐?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한 번 더. 지금 뭔가 수익을 바라든지 지금 뭔가 우리가 이슈를 갖고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음. 그런 종목에서 저는 계속 조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조선은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썰이 나올 거고요. 지금도 계속 LNG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상승 여력으로 가져가는 거고 반도체는 너무 이제 섹터의 시황에 거기다가 뭐 디램 가격에 환율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밑으로 열려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똑같이 못 가는 친구 중에서 내가 투자를 할 거면은 고배당주 더 빠질 리 없는 고배당주를 찬바람이 부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오르면 땡큐 아니면 배당 좀 받으면서 어차피 반도체도 못 가고 배당주도 못 가면은 배당이라도 더 많이 받다가 반도체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짜자라는 거고 아까 나스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스닥이 기술주죠. 성장주죠. 근데 나스닥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5개만 꼽아보면은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네.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 이 정도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제외하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의 한 30%, 40% 차지할 겁니다. 맞아요. 나스닥 100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애플이 성장주일까요? 애플은 매년 성장이 10에서 15%, 적게 성장하면 5%밖에 성장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애플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4%씩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1%가 안 나오는데 자사주 소각이 4%가 넘어가니까 삼성전자보다 주주환원이 세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벌어갑니다. 현금 흐름이 좋고 그 현금을 주주한테 나눠주니까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주처럼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을 보고 우리는 기술주의 모임이다. 기술주인데 성장주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 기업이고요. 걔네들도 돈을 땡기고 배당 주고 자사주 소각하는 그 비율만 놓고 보고 재투자하는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그 현금 흐름이 애플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플 말씀드리는데 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입니다. 한 분기 주주환원이 20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코스피만큼 나오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최대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0조인데 그만큼 주주환원을 때려버리니까요. 삼성전자 주주환원 거기서 많이 주면 10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주는 아니다. 나스닥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업이 나스닥보다 비싸냐 싸냐를 구분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스닥이 돌렸을 때 나스닥보다 싼 애들은 슬금슬금 돌릴 거고 나스닥보다 비싼 애들은 못 돌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도 분석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도 제가 맨날 애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애플이 글로벌 투자의 기준 지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다시 재구성을 하고 누구를 손절하고 누구를 존버하고 누구를 언제 물탈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순간이다. 싸잡아서 대형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물탄다. 어유 더 물리죠. 더 물리죠. 나스닥보다 비싸니까. 네. 아. 딱 그거예요. 나스닥보다 싸면은 물타셔도 돼요. 나스닥보다 비싸면 좀 기다리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져야 돼. 신저가인데.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내년쯤 만약에 뭐 삼성전자 뭐 고점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뭐 환율 떨어진다. 그렇게 좀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대외적 환경이. 네. 저는 일단은 아까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래도 내년 되면 낮춰야 될 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왜? 유럽이 묻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진짜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속도대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페드에서 어떻게 보면 FOMC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번 9월 2022년 9월에 0.75, 2022년 11월에 0.5, 그리고는 2022년 12월에 또 0.25 혹은 0.5. 그리고 계속 올리더라도 내년 여름이면 금리 인상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연준이 말한 대로 계속 금리를 올려도 내년도 3월, 5월 FOMC 정도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이 더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금융 환경은 거기까지가 텐션의 끝이라는 겁니다. CPI가 잡히면은 혹은 뭐 임금 상승률이 좀 멈추면은 혹은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혹은 유럽이 정말 좀 더 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전에 떨어지겠죠. 그 전에 금리 인상이 멈추겠죠. 그런 상황에서 겨울이 지나고 유럽이 위기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든 아니면은 정말 뭐 혹자가 말하듯이 푸틴이 밀려나든 실각하든 그러면서 러시아 사태가 급격하게 해결이 되든 진짜 러시아가 전쟁을 더 확전하지만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 팩트는 이거죠. 미국 연준은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만 금리 올리면은 더 못 올려. 거기까지가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떨어질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마지막 남은 키포인트죠. 임금 상승률. 요것도 꺾이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고 그러면서 경제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다 못해 한 칸 정도라도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CPI 잡히면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 칸씩 당장 낮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칸씩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 기준금리를 4.5%까지 딱 올려놓고는 1년 동안 1%, 또 1년 동안 1%. 네. 천천히 또 경착륙을 위해서 천천히 연착륙 위해서죠. 경착륙이 너무 위험한 거니까. 천천히 1%씩 낮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주식시장은 환호하겠죠. 골디락스를 위한 금리 조절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매년 뭐 2에서 3% 성장을 위한 금리 조절을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년 여름에 멈추면 그 이유는 이제 금리를 언제 낮추냐. 더 이상 빠질 필요는 없겠구나. 근데 인텔 사페어 래피즈가 내년 2분기, 뭐 3분기, 뭐 늦어도 그때는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환율도 그때가 고점이고 찍고 떨어지겠죠. 그럼 외국인들도 이제 슬슬 고개를 돌리겠죠. 야, 올라갈 때의 4.5와 내려가기 전에 4.5는 의미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완전 그 변화량이 네. 어디를 향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왔어. 우리 이제 등산 끝났어. 그럼 이제 쉬엄쉬엄 내려갑시다. 아이고 이제부터는 안 힘들겠네. 네. 그럼 좀 경치도 구경하고 아이고 저 유럽에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러고는 네. 일본은 아이고 너네는 아직도 디플레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오늘 진짜 너무 느끼는 게 많은데 약간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주식 고수 그런 거는 아직 한참 모자르니까 이렇게 중간에 한번 그 배당주 같은 거, 네. 고배당주 같은 걸 한번 탔다가 성장주로 옮겨가는 게 조금 겁나기도 하긴 하는데도 들으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고 되게 설득이 되네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네. 제가 4월 달에 은행 폭락하기 직전에 은행을 더 살까라고 하다가 은행이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스윙 치던 거에서 스윙 나고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올해가 좀 무서우니까 금리 인상 대비해서 은행은 많이 샀다. 근데 은행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통신을 사자 해서 국내 통신 3사 중에서 좀 배당이 높은 친구로 KT랑 SKT를 샀어요. KT 좋잖아요. 근데 KT가 우영우 이슈로 생각보다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KT를 싹 팔고 싹 팔고 SKT로 넘어왔죠. 야. SKT는 못 갔길래. 근데 제가 그러고는 평단이 한 52,000원대인데 지금 52,000원부터 51,000원을 8월 초부터 계속 다른 주식들이 박살나는 동안도 계속 야. 태조 이방원이 올라가는 동안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배당을 주니까 그리고는 아니 그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변동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시들 적게는 다른 데서 막 노는 거죠. 태조 이방원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뭐 나스닥 레버리지도 들어갔다 이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할 때 항상 내가 좀 홈스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좀 편안하게 멘탈 관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반도체가 대세 상승할 때는 반도체를 들고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를 핵심 포트로 들고 가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